좋습니다. 오늘은 생애 및 진로 설계 네 번째 주 4주째를 맞아서 오늘 다룰 내용은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학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법, 그 학습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학습 동기를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야 또 학습도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 방법이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을 또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의 전략이랄까.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또 공부하고 나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 시험을 어떻게 또 잘 치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이 뭐 과제 같은 게 또 많이 나오죠, 대학에서는. 그래서 글을 써서 내는 리포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답을 또 여러분이 뭐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답도 써야 되지만 이런 쓰는 글을 잘 써야지 되는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가 이 대학 생활에서는. 그다음에 말하기는 발표 같은 것이 가끔 있을 수 있겠죠, 수업에서. 그래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이런 것들에도 어떤 요령이 있을 수 있다면은 또 여러분이 한번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학습에 관한 대학생으로서의 대학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해나가야 할 학습에 관한 것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습의 방법에 관한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온오프라인 혼합 이런 방식의 수업의 학습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수업에 집중을 해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잘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대학에서의 학습은 고등학교 때와는 달라서 사실 굉장히 열린 학습의 환경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거의 뭐 무한대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강의실에서 또 강의에서마다, 그러나 그 교재만을 가지고 꼭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의 학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더 심화시켜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을 참여했을 때 그 주제와 관련된 또는 그 다뤄지는 그 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또 아주 깊이 있는 전문적인 서적들이 또 참고문헌으로서 많이 제시될 수 있고, 교수님도 물론 참고문헌을 제시해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주제를 치면은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그 책들이나 또 전문 서적들이나 또는 논문들, 아주 정말 방대한 그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저널에 실린 글도 있을 수 있고 학위 논문도 있을 수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그 주제와 관련돼서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로서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섭렵해서 공부하지는 않죠. 교재를 위주로, 그러니까 교과서만을 위주로 하지만 대학에서의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시각에서 나온 책들, 다양한 논문들, 또 아주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파고든 어떤 작은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어떤 또 전공 분야의 서적들, 뭐 수많은 저널들에 실린 글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사실은 다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대학에서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 목표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적절한 전략이나 방법이나 또 도구들, 자료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자료라는 게 무궁무진할 수 있단 말이죠. 교재만을 외워서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대학에서는. 학위 논문도 얼마나 많은 학위 논문을 외국의 저널, 외국의 학위 논문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엄청난 또 외국의 또 자료까지를 포함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대학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정말 그 학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제 이 학문의 세계라는 건 좀 깊고 넓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와 같은 그런 입시 위주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많은 자료를 섭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끌어내서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그 방식의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목표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또 자료도 그렇고 이것이 거의 무한대로 열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한 후에 또 평가도 스스로 또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 이런 방법까지도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고 연구에 임하는, 자, 이런 자세가 대학생의 학습 자세라고 해야 되겠다. 공부의 자세가 되겠다. 자, 이것이 이제 평생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를 탐색해 나가고 또 생애를 설계하고 또 행복한 또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이 자기 주도적인 이런 학습의 태도가, 탐구의 이런 방법이 여러분의 삶을 아주 의미 있는 삶으로 또 질적으로도 아주 그 풍요로운 삶의 질을 아주 말하자면 충족시킬 수 있는, 자, 이런 하나의 그 중요한 훈련의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100세 이후의 시대까지도 여러분이 대비해야 된다 할 때는 이제 평생 교육 시대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평생 학습 시대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새로운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 새로운 또 기술을 터득하고 새로운 분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죠? 그러니까 은퇴 전까지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이 연장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도적인 이런 학습 방법을 여러분이 이 대학 생활에서 터득한다면 평생의 큰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원격 학습. 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인터넷상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이 원격 학습. 자, 사이버 뭐 강좌라고도 하죠. 자,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시간에나 접속할 수 있어서 이 원격 강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리 예습과 복습이 가능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 강의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장소도 어떤 강의실 몇 호실 그리고 몇 시 그러니까 무슨 요일 몇 교시 이거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그 장소를 놓치면은 그것은 수업에 임할 수도 없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배움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만 온라인 수업은 그게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니까. 자, 이런 열린 말하자면 공부의 말하자면 도구가 될 수 있다. 열린 원격 수업은. 그래서 여러분이 또 아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의 하나의 패턴이 이제 원격 수업이고, 그다음에 또 반복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예습도 가능하고 반복도 가능한 게 이제 온라인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링크되어 있거나 아니면 올려져 있다면은 뭐 유튜브나 어디도 올려 있는 것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나. 그러니까 예습 복습이 얼마든지 무한대로 가능한, 자, 이런 장점이 있죠. 자,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도어를 이용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원격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이 도어를 통해서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것이 이후에도 이것들이 이제 보조로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아주 주된 하나의 그 온라인 수업을 수행하는 이런 강좌에서는 주된 하나의 그 도구로서 이 도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학습,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이 혼합학습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보통 수업도 대부분은 이렇게 혼합 수업을 많이 한다고 봐야죠. 또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강좌가 개설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과제라든지 또 토론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Q&A, 질문과 응답 같은 것도 수업 시간이 부족하고 이럴 때 얼마든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도어를 통해서 Q&A란이 이제 열려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질문하고 답을 선생님이 줄 수 있고 교수님이 또 과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번거롭고 힘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하고 거기서 또 점수를 채점할 수 있는, 자,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글씨가 틀렸는데요. 외가 아니라 웹보조죠. 그죠? 네, 웹보조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이.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플립러닝. 플립러닝은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학습이라는 것이 보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수업 내용이 다뤄지고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복습 내지는 어떤 과제를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보통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패턴이었죠. 학습 방법에. 그죠? 대부분. 근데 이제 이 플립 러닝은 거꾸로 학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강의 내용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 시청이라든지 이런 강의 내용을 자료를 숙지하고 이해하고 나서 그걸 강의실에 와서는 오히려 과제를 함께 하는, 토론이나 과제를 함께 하는, 자, 이런 발표라든지 과제를 하는 이런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과제하고 학교에서는 학습을 한다, 이제 공부를 한다,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됐었는데 거꾸로 이제 집에서 강의를 듣고 학교에 와서는 과제나 토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플립 러닝은 거꾸로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블렌디드, 이제 온 오프라인을 혼합해서 하는, 자, 이런 강의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웹 보조 수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혼합 강의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동기 촉진 전략으로는, 자, 우리가 이제 그 5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제 일단 왜 공부를 하는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명확히 항상 묻고 그거를 자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른다면 공부를 잘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알고 필요성과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각성을 하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목적을 항상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학습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삶의 이제 방향, 장기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목표하고 우리가 하는 이 공부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학습을 한다, 오늘 뭐 어떤 과목을 우리가 공부한다 할 때 이 과목이 나의 삶의 전체적인 생애에 어떤 이제 그 목표와 연결고리를 맺는가. 예를 들면 뭐 자신이 이제 곧 앞으로 4년 뒤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5년 이후부터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 직업과 관련된 또는 뭐 길과 연결될 수 있는, 진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공부다라든가, 또는 뭐 내가 취미가 뭔데 이걸 평생 나는 취미로 하고 싶은 그런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결되는 하나의 공부일 수도 있다 하면은 역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의 장기적인 목표, 방향성과 연결시키거나 또 단기 목표, 당장 우리가 내가 뭐 다음 달에는 무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 이 공부가 또 그와 또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또 역시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든가, 이렇게 단기 목표하고도 연결고리를 맺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연결고리를 맺고 나서는 장애물을 이제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제 동기는 확실한데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장애물이 있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라면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항상 주변에 시끄러운 소음이 있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면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고, 또는 시끄러운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그죠? 뭐 그런 방식이죠. 또는 뭐 내가 항상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자꾸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에 게임에 몰입하다면서 결국 공부를 안 하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집에 뭐 게임기가 있다면 게임기를 좀 치워본다든가, 또는 뭐 게임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거를 좀 공부에 방해된다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삭제를 해본다든가 뭐 해서 뭔가 이렇게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공부에 임하면 되겠다는 거죠. 신념을 가지고, 공부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은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된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관리의 어떤 전략은, 우리가 아이젠하워의 예를 들었는데 이 교재, 그 아이젠하워의 그런 이제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목표와 우선순위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목표와 우선순위. 아니구나.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시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확정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선 다뤄야 할 것부터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하루면 하루,
한 주일이면 한 주. 이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부터 찾아내야 되겠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던 방법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했냐면은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네 가지로 나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다라고 하는데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우선 크게 왼쪽 항목에서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위아래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는 뭘로 나누냐면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을 요하는 일과 긴급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냐면 중요하면서도 긴급을 요하는 것. 그것이 1순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 뭐 예를 들면 그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근데 그걸 내지 않으면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럼 당연히 그거 긴급한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과제부터. 또는 내가 맡은 발표 날이 내일이다. 근데 발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빵꾸를 내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중요하고도 긴급한 거. 또 시험이다, 내일이. 그럼 당연히 무슨 약속 있고 뭐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일이 시험이면. 자, 그런 거는 마찬가지. 그 다음에 중요하면서도 두 번째는 이제 긴급하지 않은 일. 이게 이제 두 번째 순위인데 우리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 영어 같은 거를 계속 영어 회화 같은 거를 쭉 내가 다져놔야 실력을 나중에 평생 또 취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외국어 하나는 마스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아주 긴급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 또 요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함을 요하는 것은만은 또 아닌 그런 일이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순위 아닌 2순위로는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인데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거 참여하는 것은 근데 그게 바로 내일이다. 그러면 바로 내일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긴급성은 있죠. 내일 이루어지는 행사니까. 그러나 그 행사가 정말 내가 발표를 하거나 내가 시험을 보거나 또 내가 무슨 해서 큰 이해관계를 갖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냥 취미로 좋아하는 어떤 동아리나 취미로 좋아하는 어떤 누구의 공연이라든가 또 무슨 행사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거는 긴급하고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적인 긴급성은 있지만 그렇게 중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3순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으로는 이제 긴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이런 건 사소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 중요성이. 잡담을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우리가 TV를 본다든가,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가, 인터넷 서핑하는, 이런 거는 사실, 긴급하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은 시간 때우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4순위로 밀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 1순위, 중요하지만 긴급을 요하지는 않는 일을 2순위,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은 3순위,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건 4순위.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의 순서를 나눠서 시간적인 배분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긴급한 것부터 그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삶이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한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러고 나서 실천해 나간다면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관리 전략인데 시험은 이제 우선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은 이제 우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공부에 임하는 것 그리고 나서 예비 답안을 만들어 보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험 준비가. 그래서 시험 준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뭐 시험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예를 들면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꼭 시험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할 것은 어떤 플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을 어떤 설계를 하는 것이 일단.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또 이번 학기 한 학점짜리 이 과목도 생애 및 진로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애를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뭐 진로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은 여러분이 진로와 취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험 볼 때도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그건 이제 결과적인 문제고 항상 시험이라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설계부터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가 계획을. 자,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선생님이 교수님이 했던 강의 계획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최초의 문제다.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강의에 임했는가를 알려면 또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또 절차를 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고 어떤 것의 핵심을 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것은 계획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그 아이디어니까 이것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강의 시간에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를 계획서에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최초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틀이 돼서 이것이 씨앗이 돼서 결국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이제 강의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장 기초가 되는 씨앗에 해당하는 그 원리가 되는 계획서부터 봐야 된다. 다시.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샅샅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다루는 강의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고 내용이 뭐고 주별 강의의 틀, 그 각 주에 해당해야 할 그 제목, 강의 제목이 뭐고 그래서 어떤 개념을 힘주어서 강의를 하고자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들을 잘 정리한다면 핵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고 또 예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에 강점, 어떤 중점을 하고 있는가 이 선생님이 어떤 것을 중요시 내용으로 다루고자 했던 것을 이제 여기서 틀을 가장 기초적인 틀을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을 계획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은 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시험에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뭐 선배나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어떤 시험 정보 같은 것이 있다면 또 확보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계획서부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전의 시험 정보 같은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핵심적인 개념과 내용을 요약하면서 공부를 해 나간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그냥 뭐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장 전체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몇 개의 문장과 하나의 문단이나 뭐 한 챕터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단어가 뭐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말 그 문단이나 한 챕터라면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문장 한 문장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핵심 정리를 해나가고 요약하고 그리고 결국 줄여서 결국 가장 단순한 개념으로 핵심을 요약할 수 있다면은 그 개념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개념 요약, 어떤 핵심 내용과 개념을 정리하고 요약해 나가는 자, 이런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공부 방식이다. 내용을 줄여 나가는 거죠. 축약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념화하는 것이죠. 핵심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 분량이 많고 어려운 그런 공부부터 시작하지 말고 가장 적은 분량의 또 쉬운 그런 과목부터 하나씩 이렇게 공부해 나간다면 성취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성취의 희열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좀 더 빠르게 공부에 적응해 나가면서 또 집중도도 높아질 수 있겠죠. 쉽고 적은 것부터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과목을 끝내는 것이 빨리 한 과목을 끝내 나가는 것이 이렇게 다른 과목으로 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니까 어렵고 긴 것부터 하면은 그거 하나 끝내지도 못한 채 나머지 공부들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이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 풀 때도 너무 어려운 것에 매달리지 말고 쉽고 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에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남겨놓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그다음 글쓰기와 이제 말하기 전략인데 여러분이 뭐 공부할 때 이제 필기를 하고 또 답을 쓰고 시험에서는 또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이제 글쓰기의 대부분인데 우선 필기가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부해 나가는데 글로써 요약해 나가는 필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T자형으로 이렇게 된 노트 작성법도 있고 여기 보면 T형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에 왼쪽에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요약이나 개념을 정리해 나가고 오른쪽에는 그림이라든지 뭐
도표를 또 해서 그걸 좀 이미지화 해가지고 직관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또 왼쪽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쭉 해나가고 오른쪽에는 또 틀린 문제만 따로 빨간 글씨로 중요한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만을 다시 또 풀이해 나가고 해석해 나가는, 뭐 이런 반복해 나가는 뭐 이런 공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T자형으로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을 좀 구별해서 다룰 수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요약 정리 노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노트 방식 중에는 코넬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코넬 대학교에서 월터 폭이라는 교수가 고안한, 그래서 코넬 대학교에서 고안됐다 해서 코넬 노트라고도 하는데, 이 코넬 노트 방법은 이제 이렇게 뭡니까? 4영역으로 나누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나누는 게, 맨 위에는 줄을 하나 긋고 제목을 쓰고, 또 맨 밑에는 줄을 하나 긋고 요약을 이제 해 나간다면, 가운데는 T자처럼 가운데는 줄을 하나 딱 이렇게 세로로 그어가지고 왼쪽에는 핵심 키워드나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고, 좀 작은 칸으로 좀 넓은 칸에다가 오른쪽에다가는 이제 노트를 이제 필기를 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T자형을 좀 더 입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그러니까 위에 제목 하나 붙이고 아래쪽에 요약까지를 넣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개를 붙이고, T자형 요 노트에다가 위에 제목 칸, 아래쪽 요약 칸을 하나 더 붙여서 네 칸으로 만든 것이 코넬 노트다. 코넬 대학에서 했던 많은 학생들한테 그 실행에 옮겨지게 했던 그 코넬 대학의 교수, 월터 폭 교수의 그 코넬 노트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이제 네 영역으로 나누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인드맵 방식의 이제 노트도 가능하다. 그죠? 가운데 주제 단어를, 주제를 쓰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로 뻗쳐 나가면서 그와 연결된 이제 소주제와 개념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이런 마인드맵 방식의 뭐 노트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얘기될 것은 뭐 리포트도 사실 뭐 3단 구성으로 써내는 이런 리포트 작성법도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여기 교재를 좀 참고를 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교수님이 이제 프린트물을 줬을 때도 프린트물에다가도 필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백에다가 교수님의 설명이나 거기다 또 내가 이해한 방식의 개념으로 언어로 또 그걸 요약한다든가 해서 프린트물도 어떤 필기의 하나의 도구로 쓸 수 있고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에다 필기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듣는 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기기보다는 자기식의 표현이나 자기식의 언어로 이해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만을 또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자기식의 언어로 이해한 내용을 또 거기 덧붙여서 써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일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주제를 확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흥미있는 것으로 주제를 좀 정하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유주제로 하라고 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교수님이 주제를 줬으면 이제 뭐 주제를 따로 확정할 필요는 없지만, 자유주제로 내라고 했을 때는 수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흥미있는 부분, 그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든가 비판적으로 접근 가능한 어떤 주제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그다음에 뭐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자기 능력에 맞는 주제를 이제 찾아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참고문헌, 그래서 만약 어떤 주제를 그런 식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면은 스스로가 어떤 참고문헌들을 검색해서 힌트를 얻어낼 수도 있다. 거죠. 주제를 하나 정할 때.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분이 또 오프라인에서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얼마든지 수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리포트 쓸 때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주제를 확정한 후는 개념을 먼저 구상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인용문과 주석이나 참고문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면 이제 좋은 리포트가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방법인데, 이것은 3부 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와 전개부와 종결부. 그래서 도입부를 한 시간 배분을 한다면은 도입부는 한 10% 정도, 전개 부분은 한 80% 정도, 종결 부분은 한 10분 정도, 10% 정도.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10분 정도의 그 시간을 주어졌다면은 도입 부분은 한 1분, 전개 부분에서 한 7, 8분, 그 다음에 종결 부분에서 한 1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시간.
잘 활용해서 3부 구성으로 도입, 전개, 그다음 종결 이런 방식으로 3부 구성으로 만드는 것이 깔끔하고 프레젠테이션은. 그다음에 이제 토론 방법은 학습 내용의 전체적인 이해를 깊이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토론이죠. 그래서 또 자기 생각하고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어떤 성찰이 가능한, 또 어떤 비판적인 주장이나 논리적인 또 표현도 여기서 얻어갈 수, 말하자면 배울 수 있는, 자, 이런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 토론의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토론할 때는 항상 자기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죠. 논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아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말하자면 그 토론에서 어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나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논리 정연한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서 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토론에서 그 사람이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뭐 횡설수설 한다든가, 주장은 확실하지만 뭐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확실한 주장을 했다 해서 뭐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어떤 뭐 횡설수설을 해버린다면 이거는 이제 논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논리 정연한 근거를 가지고서 논리 정연하게 아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서 논리 정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유를 제시해야만, 근거 제시해야만 아주 설득력이 있고 그 토론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자기 주장이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 이런 토론 시간이다.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를 댈 수 없다면 내가 아무 어떤 근거도 없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그냥 괜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성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 정연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열린 마음을 여기서 배울 수 그런 훈련을 여기서 토론 시간에 터득해 나가고 배워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를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의견도 논리 정연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무조건적인 비판과 무조건적인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용하고 포용해서 제3의 대안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이 민주사회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죠? 강대강으로,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만이 바람직하지 않죠. 민주사회에서는. 오늘날 정치권을 보듯이 그런 방식은 전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 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